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종양 환자 간호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종양 환자 간호는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는 종양 환자 간호의 총론, 가장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현재 우리나라의 암 발생과 사망, 유병 이런 상태에 대해서 통계를 알아보는 암역학, 캔서 에피데미올로지를 먼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인간들은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고 또 암 환자가 있고 암에서 치료를 하고 암에서 생존하는 사람 또 암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 그 전체 한 암과 관련된 여정을 알아보는 캔서 트라젝토리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그 캔서 트라젝토리를 나눠서 본다면 암 예방과 조기 검진 그 다음에 암이 발생했을 때 암치료, 암진단과 암치료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서 암생존자와 굉장히 암이 심해졌을 때의 호스피스 간호 이런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캔서 에피데미올로지 암역학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요. 현재 2021년에 국가암정보센터에 나와 있는 그 통계 수치를 보시면 2018년도 암 발생자 수를 중심으로 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암 발생률 현황은 2018년 한 해 동안 24만 3천 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11만 5천 명, 남자가 12만 8천 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암 발생이 1년에 24만 3천 명 정도 발생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별 암 발생자 추이를 연도별 추이를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암 통계가 시작되고 나서 1999년부터 시작해서 암 발생자 수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쭉 늘었죠. 쭉 늘다가 2012년, 13년에 좀 많이 갑자기 느는 양상을 보였어요. 이렇게 많이 늘었을 때는 그 갑상선 암에 대한 검진이 굉장히 증가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특히 여성의 갑상선 암 환자가 확 급증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고 그 다음 2014년부터 조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실제적인 감소라기보다는 갑상선 암 불필요한 암 검진을 너무 많이 한다고 해서 좀 이제 암 검진을 좀 적게 하는 갑상선 암 관련된 검진을 적게 하는 그런 추세로 인해서 암 발생이 조금 감소 2015년에 조금 감소했다가 다시 2016년, 17년, 18년 조금씩 증가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암종별 발생자 수의 변화를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 역시 위암 발생률이 가장 높습니다. 근데 그 위암 발생률은 조금 이제 약간 이렇게 감소하는 거 보라색이 2018년이기 때문에 조금 감소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대신 갑상선암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폐암도 조금 증가하고 있고요. 대장암 약간 감소했습니다. 유방암 증가하고 있고요. 전립선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암, 대장암은 조금 감소한 데 비해서 다른 암들은 조금씩 증가하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암종의 발생 분율에서 남녀 전체로 본다면 역시 위암이가 12.0%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갑상선암이 11.8%, 폐암이 또 상당히 많죠. 11.7%, 대장암이 11.4%, 유방암은 주로 여성인데 9.7%, 여성에 있어서 유방암 발생률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별로 보시면은 남성에 있어서는 위암이 15.4% 가장 많고 폐암이 15.2%, 대장암 13.0%, 전립선암 11.5%. 우리나라도 전립선암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여성의 경우는 유방암이 가장 많죠. 20.5%. 그 다음에 갑상선암이 19.1%, 대장암 9.8%, 위암 8.2% 이런 순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령군별로 주요 암종 발생 분열을 보시면요. 남녀 전체로 보시면 0에서 14세까지 이제
어린이 청소년에 가장 많은 암종은 역시 백혈병, 비호지킨스 림프종 이런 암이 많고요. 그 다음에 15에서 34세 청년기에 보면은 갑상선암이 가장 많습니다. 50.8%. 또 백혈병고요. 그 다음에 35세에서 64세 중년기에 많은 암은 갑상선암, 유방암, 위암, 대장암의 순서입니다. 근데 65세 이상 노년기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많은 암이 폐암입니다. 폐암, 대장암, 위암 이런 순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암종의 남자에 있어서 발생률을 보시면은요, 어린이나 청년기에는 거의 비슷한데 중년기에 오면 남성은 이제 위암 1위이고요. 대장암, 간암, 폐암 이게 좀 위중한 암이 많이 발생하죠. 그 다음에 노년기, 남자의 노년기에 보시면 폐암, 전립선암, 위암, 대장암, 간암 이런 순서입니다. 여성의 경우를 보시면 어린이나 청년기에는 비슷한데 중년기에 보시면 유방암이 29.3%로 가장 많고요. 갑상선암, 대장암의 순서이고 65세 이상 여성의 경우를 보시면 남성은 폐암이 가장 많았지만 65세 이상 여성은 대장암이 가장 많습니다. 15.1%. 다음 폐암, 위암, 유방암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성별로 주요 암종 발생 빈도가 조금씩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암종이 연도별로 변화가 있는가를 봤을 때는요. 갑상선, 남녀 전체를 봤을 때 갑상선암이 이렇게 2012년, 13년 때 검사 건수가 굉장히 늘어가지고 이렇게 많다가 그 다음에 검사 건수의 감소로 인해서 좀 줄었다가 다시 조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암이 조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핑크색 유방암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장암이 쭉 올라가다가 약간 이제 주춤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암은 조금 그냥 수준 이렇게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폐암 이렇게 하고 있고요. 간암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근데 이제 남성의 경우에 전립선암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갑상선암은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하는 양상이었고, 유방암 증가하는 양상이었고, 위암이 조금 감소하고, 대장암 감소하고, 간암 감소하고, 전립선암은 증가하는 이런 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유방암, 갑상선암은 증가하고 위, 대장, 간폐는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별로 나누어 보면요. 남자의 경우에는 전립선암과 갑상선암 이외에는 다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폐암도 아주 적은 수치지만 마이너스 1.4% 조금 감소했습니다. 그죠? 갑상선암과 전립선암 외 위간, 대장폐, 폐암도 조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남성의 경우에. 그런데 여성의 경우를 보시면은요. 여성의 경우에는 유방암도 조금 증가하고 있고요. 폐암이 3.2%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크겠죠. 여성 흡연율이 청년기부터 증가하는 그 비율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여성 폐암 발생률 상승의 이제 원인 요소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폐암이 증가하고 남성은 폐암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췌장암도 조금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성 흡연 문제를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대 수명 시까지 생존 시 암발 생활 확률은 남자는 39.8%고 여자는 34.2%입니다. 암발생률 국제 비교를 한번 보시면은요. 2018년 그 암발생 통계로는 OECD 평균이 인구 10만 명당 301.1인데요. 한국은 270.4로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근데 이제 2013년 통계를 보시면은요. 한국이 285.7로 OECD 평균 270.3보다 더 많았죠.
그런데 2013년 이후로 2014년부터는 한국의 암 발생률이 OECD 평균보다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굉장히 국립암센터를 중심으로 국가암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암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OECD 평균보다 암 발생률이 낮아진 추세입니다. 암 발생률 국제 비교에서 우리나라 남자들이 많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걸리는 암이 어떤 게 있나를 보시면은 위암은 우리나라가 이제 많습니다. 그죠? 소화기계암이 많습니다. 서양에는 전립선 암이 많고 대장암과 폐암이나 대장암은 뭐 거의 비슷한데 전립선암을 보시면 서양, 미국, 영국이 많고요. 우리나라, 일본이 위암이 많습니다. 그죠? 위암과 대장암으로 이렇게 전립선암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자의 경우를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갑상선암이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 그 학회에 가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갑상선암이 이렇게 많다고 그러면 특별히 한국에 갑상선암이 많은 무슨 환경적인 요인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실제로 그런 특별한 건 나오지 않는데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너무 미세하게 해서 많이 발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에 이렇게 여성들이 갑상선암이 다른 나라보다 많고요. 유방암은 한국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아직은 미국, 영국, 이렇게 서구 쪽에서 유방암이 더 많습니다. 그 외 대장암 비슷하고요. 위암은 한국과 일본이 더 많습니다. 폐암은 미국과 영국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5년 생존율, 우리가 암이 발생하고 나서 치료를 하고 5년까지 이제 생존하고 있을 때 그 치료가 돼서 앞으로도 쭉 생존할 확률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암에 있어서 5년 생존율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 우리나라 모든 암의 5년 생존율이 70.3%예요. 암에 걸린 사람들 70%는 5년 이상 살 수 있다니까 굉장히 암의 치유율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남자는 63.8%고 여자는 77.1%예요. 이것은 이제 여성이 갑상선 암이나 유방암이나 이렇게 치료가 잘 되는 암에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5년 생존율이 더 퍼센트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갑상선암을 제외한 암의 5년 생존율을 보시면 전체가 65.7%고요. 남자는 61.6%, 여자는 70.8%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 암종의 5년 생존율 추이를 보시면 어떤 암에 걸리면 오래 살지를 못하는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암 같은 경우 보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제 5년 생존율이 높아졌고요. 갑상선암은 거의 5년 생존율이 100% 이상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폐암은 아직이 30% 조금 넘는 수준으로 상승은 했지만 폐암이 굉장히 5년 생존율이 낮은 암이죠. 대장암도 이제 좀 올라갔습니다. 그죠? 이렇게 올라가서 한 70% 이상까지 올라갔고, 유방암도 치료가 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유방암도 90% 가까이 5년 생존율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폐암과 마찬가지로 간암이 40% 이하의 5년 생존율을 보이고 있고요. 전립선암은 남자들이 암이죠. 여기 치료가 잘 돼서 5년 생존율이 높습니다. 근데 췌장암이 아직도 굉장히 치료가 잘 안 되는 암이죠. 그래서 거의 10몇 % 가까이 되는 이런 5년 생존율을 갖고 있고요. 담낭 및 기타 담독에도 5년 생존율이 낮습니다. 신장은 5년 생존율이 80%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암 환자를 케어할 때 또 어떤 암종이 발생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5년 생존율이 어느 정도일 것이라고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 암종의 생존율 변화 추이를 보면은요.
여기 갑상선암, 유방암, 전립선암, 신장, 대장, 위암은 상당히 60% 이상, 80% 이상, 100% 가까이 이렇게 5년 생존율이 향상됐는데요. 여기 이제 아래에 있는 암들이 아직도 치료가 잘 되고 있지 않은 암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담낭, 기타 담도는 5.7 정도 향상이 됐지만 아직도 20% 약간 넘어. 간암이 16.5 그나마 좀 치료해서 성공률이 향상이 됐고요. 5년 생존율이 향상이 됐고요. 폐암도 조금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췌장암과 담낭암들이 아직 치료해서 5년 생존율이 많이 향상되지는 못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약 병기별 5년 상대 생존율은 이렇게 종양이 국한되어 있느냐, 국소에 있느냐, 원격 전이가 됐느냐, 이제 이거에 따라서입니다. 우선 당연하겠죠. 보시면, 남녀 전체로 보시면, 원격 전이 된 경우는, 국한되면 90.6% 5년 생존율인데, 원격 전이가 되면 23.3%예요. 남자는 88%였다가 20.3%, 여자는 93.1% 국한인데, 전이가 되면 27.6%. 이렇게 전이암이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가 전체 국민들의 그 조기 검진을 굉장히 권장해서 조기에 발견하면 이렇게 전이암이 되지 않기 때문에 5년 생존율이 높아지고 치료를 통해서 회복되고 완치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요 암종의 5년 순 생존율 국제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위암은 우리나라가 6.9%인데 미국, 영국은 굉장히 생존율이 낮습니다. 미국, 영국은 위암 발생률이 낮기 때문에 치료 방법이 많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낮은 거고 일본은 우리와 같이 위암 발생률이 높아서 60.3%의 그 생존율, 5년 생존율입니다. 결장암 우리나라가 71.8%인데 제일 좋네요. 미국, 영국, 일본에 비해서. 직장암도 비슷합니다. 대장암, 결장암, 직장암이 우리나라에서 치료 성적이 좋은 암입니다. 폐암은 우리가 25.1%고 미국, 영국보다 나은데 일본이 32.9%로 더 치료 성적이 좋습니다. 유방암은 아무래도 서구에 많은 거니까 미국이 90.2%로 치료 성적이 좋네요. 간암은 우리가 27.2%인데 일본이 30.1%. 자궁경부암이 우리가 77.3%로 상당히 5년 생존율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전립선암과 백혈병은 이제 우리가 89%, 84%인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 좀 더 높은, 일본도 마찬가지네요. 좀 더 높은 5년 생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암종의 암종별 유병자 분율이라 하면 암을 가지고 지금 계속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총 유병자, 총 암을 앓고 있는 환자의 수는 200만 5,520명이다라는 거죠. 전 인구 중에 200만 명은 암 환자입니다. 그래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은 분율을 차지하는 게 갑상선 암 환자 21.6%, 위암이 15.2%, 대장암이 13.2%, 유방암이 11.9%. 이렇게 환자들이 암을 가진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위암이 22.2%, 대장암 17.9%, 전립선암, 갑상선암 순서고 여자는 갑상선암이 31.6%, 유방암이 21.1%, 대장암이 9.6%, 위암이 9.2% 이런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암의 사망 분류를 한번 보시면 폐암 환자가 역시 이제 사망자가 제일 많죠. 18,000명. 그 다음 간암, 대장암, 위암, 췌장암. 이것은 이제 발생하는 숫자와 암의 위중도, 치료가 잘 안 되는 그 정도, 이게 두 개가 다 반영이 돼서 이렇게 사망자 숫자가 나옵니다. 남자의 경우는 전체와 비슷해서 폐암, 간암, 대장암, 위암, 췌장암의 순서인데 여자는 조금 다릅니다. 폐암이 가장 많은 것은 여자도 마찬가지인데 두 번째가 대장암, 여자가 대장암 발생이 많고요. 그 다음 췌장암, 간암, 위암, 이제 유방암 발생으로 인한 사망 분율이 5위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현재의 암 발생률, 5년 생존율, 그 다음에 암 유병률, 암으로 인한 사망률 이런 것들을 연령대별, 남녀별, 또 연도별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암 발생과 암 치료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암의 여정, 캔서 트래젝토리, 암의 여정에 대해서 한번 보고 그 여정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의 여정, 캔서 전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암의 예방과 암의 조기 금지는 모든 국민이, 모든 일반인이 다 하는 거죠. 인간은 우리 몸 안에서 세포가 뮤테이션,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암세포로 언제든지 바뀔 가능성이 있고 모든 사람은 다 암 발생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암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되니까 프리벤션 다 해야 되고요. 이 부분은 일반인이 해야 되는 암의 여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언제 암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조기검진을 정기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암 예방에 속하는 것은 HPV 예방접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암 위험을 줄이는 생활습관, 금연을 한다든지 술을 마시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조기검진은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암 조기검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고 여기서 이제 비정상이 발견되면 구체적인 암 진단 방법으로 들어가겠죠. 바이옵시를 한다, 펫CT를 한다, MRI를 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암이 확진이 되고 나면 캔서 스테이징, 그레이딩을 해서 어떤 치료를 할 것인가 결정하고 치료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암 치료에는 수술, 항암화학요법, 표적치료제, 면역치료제, 방사선요법, 호르몬요법 이런 다양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치료의 효과가 좋아서 잘 낫는 사람은 암에서 회복되죠. 리커버리. 그리고 이제 암에서 회복된 사람들을 서바이버, 캔서 서바이버, 암 생존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암 생존자들은 이제 다시 이렇게 가게 되겠죠. 이렇게 가서 일반인 영역으로 들어와서 암 생존자들은 2차암에 걸릴 확률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벤션을 잘 하는 습관을 하고 조기 검진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암을 이렇게 열심히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복이 되지 않는, 아까 우리가 5년 생존율에서 봤잖아요. 폐암이나 췌장암이 굉장히 5년 생존율이 낮았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분들은 엔드 오브 라이프 케어, 호스피스 케어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망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 전 과정을 통해서 프라이머리 케어, 1차 케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다이그노시스부터 들어가서 이 서바이벌십이나 엔드 오브 라이프까지 가서는 사이코소셜, 사회심리적인 케어와 팔리에이티브 케어, 완화적인 케어까지 같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호와 관련해서 봤을 때는 이 프리벤션 스크리닝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이 좀 크고요. 그 다음에 리커버리 서바이버, 집에 와서 재가에서 암 생존자가 외래를 다니면서 진료를 받으면서 집에서 치료할 때는 이때도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엔드 오브 라이프 케어를 가정에서 임종 간호를 받는 경우나 이런 경우에도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암 진단을 받고 입원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이 기간에는 병원 간호사의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암의 그 캔서 트래젝토리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중요한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어떠한 간호를 해줘야 되는지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인들도 모두 암에 걸릴 가능성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암 예방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캔서 프리벤션, 캔서 트래젝토리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캔서 프리벤션입니다. 암 예방. 그래서 암 예방은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3월 21일이 암 예방의 날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암 예방의 날 행사도 하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에게 암 예방과 관련된 그 인식도 심어주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 예방 캠페인을 하는데요.
전 국민 대상으로 암 예방 캠페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2020년, 21년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아무 집합에서 하는 행사를 아무것도 못했고 코로나 관리하느라고 보건복지부가 너무나 수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암 예방에도 사실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암 예방 캠페인 메시지하고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암 예방, 즐거운 삶 건강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2019년에 암 예방 캠페인을 했고요. 그래서 암 예방 캠페인을 할 때 우리나라의 10대 암 예방 수칙이 있습니다. 10대 암 예방 수칙을 보시면 여러분이 다 잘 아는 거지만 실제로 이대로 실천하는가라는 건 또 달라요. 그래서 간호사인 우리가 먼저 실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 국민에게 이런 10대 암 예방 수칙을 잘 실천하도록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도 가르치고 실제로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는지도 가르쳐 줘야 되겠죠. 담배, 간접 흡연도 피하기, 채소, 과일 골고루 식사, 짠 음식 먹지 말고 탄 음식 먹지 말기, 한 잔 술도 피하기, 주 5회 30분 이상 운동하기, 건강체중 유지하기, 비형간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하기, 안전한 성생활, 작업장 안전수칙 지키기, 안검진 받기. 이것이 국민의 10대 암 예방 수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에 레트로가 유행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이러한 레트로풍의 캠페인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금연입니다. 담배 대신 향긋한 꽃염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지도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자. 간접 흡연도 폐암의 위험 요인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으면 계도를 하고 또 벌금을 내게 하고 이렇게 해서 간접 흡연도 최대한 막는 그런 사회 환경을 만들고 스스로 우리가 실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자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짠 음식, 탄 음식이 결국 위암의 중요한 위험 요인, 리스크 팩터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을 먹지 말자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가 확실한 금주만이 암 예방의 길. 그래서 이게 2019년, 그러니까 한 2016년까지는 하루에 한두 잔의 술은 괜찮다라고 나왔는데 2017년에 많은 연구 결과를 조합해 보니까 암을 예방하는 데는 한두 잔의 술을 마시는 것도 간암의 위험 요인이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한두 잔의 술도 안 된다로 이 암 예방 수칙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심장 질환이 가게에서 심장 질환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심장 건강을 위해서 와인 한두 잔은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암 예방을 위해서는 한 잔도 안 돼요. 그죠? 금주해야 됩니다. 암 예방을 위해서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불을 걷어차고 땀이 나도록 운동하자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주 5회 이상 하루에 한 번 시작하면 30분 이상 연속적으로를 권장합니다. 30분 이상 그리고 설근설근이 아니고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하는 것이 암 예방에 효과가 있는 운동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좀 실천하시고 주변에 계시는 분들 부모님께도 운동이라 하면 땀이 촉촉하게 날 정도로 한번 시작하면 30분 이상 그걸 일주일에 5번 이상 하는 것이다. 꼭 실천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체중을 자신의 체격에 맞는 체중이라는 게 아이디얼 바디 웨이트, 표준 체중, BMI, 정상 범위에 들어가는 체중을 유지하라. 비만은 고지방 식이로 인한 비만은 대장암, 유방암, 많은 암의 리스크 팩터로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상태가 되지 않도록 체중 관리를 잘 하라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방접종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암 예방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간암 예방을 위한 B형 간염 예방접종과 여성의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HPV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주사입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은 우리나라에서는 12세 여아에게는 무료로 국가에서 2회에 걸쳐서 예방접종을 해줍니다. 그래서 12세가 되는 여아들은 꼭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변에 많이 교육을 시켜 주시고요. 우리 간호대학생이나 간호사들이나 젊은 사람들도 HPV 예방접종, 가다실 예방접종 안 한 사람들은 꼭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암 예방 수칙이 성생활이에요. 성생활. 성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하기. 뭐 애매모호한 얘기 같지만 성생활을 모르는 내가 잘 모르는 사람과 성행위를 해야 될 때는 꼭 콘돔을 사용하도록, 안전한 성생활을 하도록. 그래서 콘돔을 사용하는 스피크 아웃, 콘돔을 사용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 협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암 예방의 지름길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가 작업장 안전보건수칙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마스크, 방호복, 귀마개 이런 것들을 해서 산업 피해로 인한 장기간 노출로 인한 암이 생기지 않도록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기 검진하는 것이 암 예방의 수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암 조기 검진하라는 날짜가 나오고 요새는 다 핸드폰 문자로 막 오거든요. 그러면 생애 전환기 검사나 건강검진이 40세 이상 2년에 1회 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때 꼭 암검진을 받아야 돼요. 암검진을 이때 받지 않은 경우에는 암검진을 받지 않았는데 나중에 암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에서 하는 어떤 혜택이 줄어든다. 이런 기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암 조기검진을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립암센터하고 국가암정보센터에서 이렇게 좋은 암 예방 실천 지침서를 만들어 놨어요. 10대암하고 방광암을 합해서. 그래서 국가암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에게도 나눠주고 교육하는 자료로도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암 예방 부분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암 조기검진, 캔서 스크리닝입니다. 암 조기검진. 우리나라의 암 조기검진은 국가암검진 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가암검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암검진 사업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이고 폐암은 2018년에 새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검진 주기를 보시면 위암은 만 40세 이상의 남녀 2년 주기로 위 내시경 검사 혹은 위장 바리움 검사를 하는데 위 내시경 검사를 적극 추천합니다. 위 내시경 검사요. 그 다음에 간암은 만 40세 이상의 남녀 중에서 간암 발생 고위험군 대상자가 해당자입니다. 간암 발생 고위험군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현재 간경변증 진단을 받은 사람, B형 간염의 항원이 양성인 사람, C형 간염의 항체가 양성인 사람,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만성 간염 환자, 간경화증 환자, 항원이 나오는 환자, C형은 항체가 나오는 환자, 이런 사람은 딱 국가 그 정보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6개월에 한 번씩 검사하러 오세요라고 문자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검사가 간 초음파 검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혈액 검사를 해서 간암으로 넘어가고 있지 않는지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조기 검진을 하기 위해서. 그다음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의 남녀가 1년에 한 번 검사하고 대장암 검사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은 대변 검사예요. 그 대변을 갖고 가서 잠혈이 들어있으면 그 다음 이렇게 콜로노스코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게 돼 갖고 있는데
대변 검사를 잘 안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잘 안 해서 이게 별로 효력이 없어서 이거 대변 검사 말고 이렇게 좀 검사를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 여성 2년에 한 번씩 유방 촬영하고 있고요.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의 여성 2년에 한 번씩 펩스미어 자궁경부 도말 검사를 하고 있고요. 폐암은 이제 한 3년 전에 들어왔는데 그 전까지는 폐암의 조기 검진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이제 못 찾아서 안 했는데 폐암이 워낙 한 번 걸리면 5년 생존율도 낮고 치료비도 굉장히 많이 드는 이런 암이기 때문에 조기검진이 필요하다 해서 만 54세 이상에서 74세 미만인 폐암 발생 고위험군.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어떤 사람이냐면 30감년 이상 하루에 한 갑씩 30년 이상 피웠고 현재도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이 폐암 발생 고위험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저설량 폐 CT를 찍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진 방법은 위암은 위내시경, 내시경이 어려우면 위장조형 검사, 간암은 간 초음파와 혈액 검사에서 혈청, 알파, 태아단백, AFP 검사를 하고요. 대장암은 분변 자멸 검사, 대변 검사를 해가지고 양성으로 판정받으면 대장 내시경을 하도록. 유방암은 유방 촬영 검사, 자궁경부암은 자궁경부 세포 검사, 폐암은 저설량 흉부 CT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렇게 암 조기 검진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서 국민들에게 꼬박꼬박 이렇게 하러 오라고 그러고 다 무료로 해주고 하는 경우는 우리나라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하고 있는 이 조기 검진을 잘 따라서 이렇게 국민들이 하면 조기 검진을 할 수 있는데 또 그렇고 하나 검진을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의료인들은 국민들이 이렇게 암 조기 검진을 잘 할 수 있도록 검사도 좀 불편한 걸 많이 최대한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결과도 잘 나오게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인식도 개선해서 이 좋은 제도를 국민들이 활용하고 우리나라 암 환자들이 조기 발견돼서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기검진이나 또는 다른 이유로 자기 컨디션이 나빠갖고 검사를 해봤더니 암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캔서 다이그노시스, 암 진단이 되어서 이제 암 치료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경우들을 캔서 트라젝토리에서 이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겠습니다. 이제 암이 발생되었다라는 걸 알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종양의 병태 생리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종양의 병태 생리를 보시면 예를 들면 이제 폐에 이상세포가 생겼다는 것은요. 폐에 이상세포가 생겼다는 것은 정상세포에서 여러 단계의 이런 핑크색, 노란색이 생겼다가 이게서 또 2차 변이로 핑크색이 생겼는데 아예 보라색으로 3차 변이까지 생기면서 렁 캔서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췌장에 생기는 정상세포에서 랑게란스 아일랜드 세포가 바뀌어서 당뇨가 되던 그와 마찬가지로는 변화를 거쳐갖고 뮤테이션을 거쳐서 정상세포와 다른 세포가 생긴 게 암이라는 거죠. 근데 한 뮤테이션만이 아니라 이렇게 정상 표면에 약간 다른 비정상세포가 한 개 생긴 뮤테이션. 근데 여기 이 비정상세포가 이렇게 증식이 되면서 요 1차 뮤테이션에서 2차 뮤테이션 빨간 게 생겨요. 그 다음에 2차 뮤테이션에서 고동색의 또 3차 뮤테이션이 생기고 이 완전 빨간 것이 다른 에피델리움 아래에 다른 세포까지 침습되고 여기 혈관이 있어서 혈관을 타고 메타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종양의 병태 생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암세포의 특성을 보시면 암세포는 밀도 의존성 억제예요. 다른 세포는 밀도가 너무 많아지면 더 이상 안 자랍니다. 그런데 종양세포는 아무리 밀도가 많아져도 밀도 의존성이 억제돼 버려서 더 커지게 되고 그 다음에 부착 의존성도 억제됩니다. 다른 정상세포들은 어딘가 딱 붙어 있으려고 그래요. 안 떨어져 나가고 자기들끼리 뭉쳐 있고
같은 세포끼리 뭉쳐있고 딱 붙어 있으려 하는데 종양세포는 슬슬슬 떨어져 가지고 다른 데로 쑥쑥 침습되고 또 혈류로 들어가 버리고 이런 특징이 있고, 종양세포의 아주 나쁜 특징은 무한증식, 세포가 무한증식한다는 거죠. 세포 주기의 조절 이상, 즉 세포 주기는 뭐 G1기에서 S기에서 G2기에서 M기에서 이렇게 해서 세포 분열을 하게 되는데, 이 기가 길어지거나 이게 굉장히 활동을 빨리 해서 조절이 이상이 있어서 너무 빨리 세포 분열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세포 사멸, 세포는 에이포프토시스, 자연 사멸로, RBC는 수명이 120일이라서 120일 되면 자연 사멸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세포 자연 사멸하는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서 세포가 자연스럽게 죽지 않는 거예요. 자꾸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텔로메어, 세포의 수명과 관련되어 있는 세포 말단에 있는 텔로메어가 길이가 연장이 돼서 계속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세포 내 신호물질, 시그널 트랜스덕션, 세포가 성장하는데 신호물질이 들어오고 그 성장을, 신호물질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있고 그 안에서 사이토카인 종류들이 다 화학 반응을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핵으로 들어가 가지고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데, 이 들어오는 물질들이 전부 다 과다하게 들어와서 세포 내 신호물질들을 과도하게 활동하게 해서 세포가 무지하게 계속 성장하고 증식하게 하는, 이런 게 암세포의 종양세포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해서 막 커나간 종양세포가 침륜해서 밑에 다른 조직으로 들어가게 되고 전이나 혈류나 림프를 타고 완전히 다른 멀리 있는 데까지 가게 되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종양세포의 또 하나의 특징은 신생혈관 증식, 안지오제네시스입니다. 종양 덩어리가 이렇게 생기게 되면 종양에는 본래는 혈관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정상세포의 혈관을 가지고 와서 혈액 공급을 받는데 너무 커졌기 때문에 혈액이 부족하죠. 그러면 종양세포에서 주변에 와 있는 혈관한테 종양세포가 모세혈관 좀 더 만들어라라는 명령을 줘서 혈관들이 이렇게 뻗어져 나와서 종양세포에 갖다 붙어 있어 가지고 이 종양세포에 영양을 공급하게 되는, 혈관 신생하는 생리까지 가지고 있으니 이 종양세포가 점점 더 많이 자라서 결국은 인간의 수명, 살지 못하게 하는 이런 그 결과까지 오게 되는 것이 종양의 병태생리, 이런 병태생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양세포는 그 자체로서 굉장히 빨리 증식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이 그로스 팩터들이 PDGF라든지 이런 게 활성화되고, 이 그로스 팩터를 받아들이는 수용체, 리셉터가 활성화돼요. 이게 HER2, 유방암과 관련된 HER2 유전자가 뮤테이션이 되면 이게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세포막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뭐 SRC라든지 라스진이라든지 라프진이라든지 이런 진들이 전부 신호전달 단백질, 카이나이즈를 활성화시켜갖고 마구 활성화되면서 세포가 더 막 증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단백질 합성을 많이 시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핵 내로 들어가서 사이클린 CDK가 과다하게 돼서 또 세포 주기가 활성화되는 거고, 또 세포질에서는 BCL2는 세포 자멸사를 감소시킵니다. 그러니까 세포는 에이포프토시스 해야 되는데 자멸사를 감소시키는 유전자 변이 일어나고, 또 핵 안에서는 핵 전사 인자가 너무 과다하게 MYC 진이 변이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 핵 전사가 너무 과다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암세포가 무한 증식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종양세포의 병태생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막 세포가 무한 증식해가지고 덩어리가 커지게 되고 1차 변이, 2차 변이, 3차 변이가 되게 되면 침륜, 암세포가 원발병소에서 주변 조직으로 침투하게 되고요. 전이는 원발병소에서 떨어져서 다른 장소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다. 그죠? 이렇게 하고 또 암세포 덩어리가 크게 되면 영양 공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지오제네시스, 무한 신생혈관 증식을 한다고 그랬죠. 이때 관여하는 물질이 혈관 내피세포 증식인자 VEGF,
입니다. 그래서 VEGF 물질이 나와가지고 혈관에서 신생혈관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종양세포에 혈액을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양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종양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요. 멀티 스텝 프로세스, 멀티플 뮤테이션이 일어납니다. 다단계로 우리 몸 안에 있던 성분이건 우리 몸 밖에 있던 성분이건 간에 암을 일으키는 발암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세포의 원 뮤테이션, 퍼스트 제네틱 뮤테이션, 한 세포의 돌연 변이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니시에이션, 그게 이니시에이션이죠. 그래서 이 돌연 변이가 일어난 세포가 고 1차 변이 상태에서 돌연 변이가 일어난 세포가 이렇게 아까와 같은 무관증식하는 이런 기전을 통하고 많이 커진 상태까지 우리가 프로모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1차 돌연 변이 세포가 2차 노란색이 약간 주황색 2차 변이가 되고 2차 변이된 세포가 또 빨간색으로 3차 변이가 되고 그게 파란색으로 4차 변이가 되면 이게 완전히 이제 악성세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변이가 2차, 3차, 4차까지 변이가 일어나면 우리가 튜머 프로그레션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침륜이 이렇게 이제 일어난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메타스타시스가 되는 건 완전히 이렇게 4차 변이 전혀 다른 세포, 파란색 세포가 이렇게 많아지고 얘가 이제 뚝 떨어져서 혈류를 타고 다른 데로 가게 돼서 캔서 메타가 되는 상태, 전이 단계. 그래서 이니시에이션 돼서 프로모션을 1차 변이 세포까지만 커지는 건데 프로그레션이 됐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되돌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2, 3, 4차 변이까지 일어났고 메타는 이미 다른 조직까지 갔고 이렇게 멀티플 프로세스, 멀티플 뮤테이션이 일어나는 것이 암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종양이 일어나는 데는 유전자들이 많은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우리가 온코진, 종양 발생 유전자, 온코진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종양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튜머 서프레서 진. 우리 몸 안에는 워낙 종양 발생 유전자와 종양 억제 유전자 두 개가 다 있어요. 그래서 몸 안이나 밖에서 발암 물질이 들어가서 세포에 뮤테이션이 생기면 종양 발생 유전자는 그게 더 빨리 되도록 이렇게 막 유전자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종양 억제 유전자가 있어서 그걸 이렇게 억제시켜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암세포가 생겨도 좀 줄이고 하고 그게 또 암세포는 우리 몸의 난셀프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 T셀이나 이런 것들이 가서 암세포가 생기면 공격을 해서 죽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항상 암에 걸릴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우리 몸의 상태에 따라서 암세포를 조절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암세포가 뮤테이션이 돼서 증식을 과다하게 하거나 2차, 3차 변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코진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종양 발생 유전자가 오버 액티비티하고 그다음에 튜머 서프레서 진이 있다고 그랬어요. 종양 억제 유전자가 있는데 어떤 원인으로 종양 억제 유전자가 언더 액티비티 활동을 적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암 발생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양 발생 유전자는 프로토 온코진에서 온코진의 전 상태에서 온코진으로 전환시켜버리는 물질인데 EGFR, 런캔서는 EGFR 유전자가 과도 발현하면 런캔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헐2, 브레스트 캔서는 헐2 유전자가 과도 발현하면 프로톤코진에서 온코진으로 활성화돼서 유방암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CML은 크로닉 마이로지너스 류키미아 요 유전자들이 과도 발현하면 온코진이 과도하게 지금 활동을 해서 이제 암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양 억제 유전자도 있다고 그랬죠. 튜머 서프레서 진, P54라든지 이런 종양 억제 유전자들이 있는데요. 종양 억제 유전자들은 이렇게 앞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세포 내에 사이토카인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서 이 세포 분열을 증식이 너무 활발하게 된다고 그랬죠. 그로스 팩터가 과도하고 리셉터가 과도하고 안에 사이토카인들, 시그널링 엔자임들이 과도하고 여기 트랜스크립션 DNA한테 이것도 과도하고 여기 또 에이포토시스를 억제하는 것이 억제하지 못하도록 과도해지고 이런 것들에서 각각의 요 단계를 이니비션, 억제시키는 물질이
일제시키는 유전자가 튜머 서퍼레서 진입니다. 근데 이 진들이 또 이제 언더 액티비티를 하면 캔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종양 억제 유전자 중에 또 한 종류는 간접적으로 종양 억제하는 유전자는 DNA 리페어 진입니다. DNA 수전 유전자로 우리 몸에 있는 DNA는 ACTG 요 물질들이 각각 ATCG가 이렇게 다 붙어가지고 이중 나선을 만들어서 DNA가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요것들이 약간 뭐라 그럴까 잘 변하는 성격이 있어갖고 조금씩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가 뭐 T로 바뀐다든지 C로 바뀐다든지 두 개가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가 몸에서 자꾸 생기면 몸 안에서 수시로 DNA 리페어 진이 있어갖고 여기 리페어 엔도뉴크레아스가 들어가서 데미지가 끊겼다 가서 붙여주고 뭐 또 두 개가 됐다 잘라주고 DNA 폴리머라즈로 붙여주고 DNA 라이게이즈로 붙여주고 이렇게 수시로 가가지고 DNA 손상을 인지하고 교정하고 그래서 이게 DNA 비정상이 생겨서 여기서 암 발생이 되는 것을 억제하기 때문에 케어테이커 지인이라고 부르고 암 발생을 간접적으로 억제하고 있습니다. 즉 암과 관련된 우리 몸 안의 유전자는 종양 발생 유전자 온코진, 그 다음에 튜머 서퍼레서 진, 종양 억제 유전자, 그 다음에 DNA 수리 유전자가 아주 유기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종양 발생하려고 프로톤 코진에서 온코진으로 바뀌고 하더라도 튜머 서퍼레서 진이 작동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면역도 작동을 하고 또 DNA가 끊어지면 DNA 수리 유전자가 가서 고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 온코진이 활성화되고 튜머 서퍼레서 진은 억제되고 그 다음에 암세포가 T세포에 대해서 너 좀 조용히 있어 라는 물질을 줘가지고 T세포가 조용히 쉬고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암 발생이 이제 확 이렇게 되게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종양은 면역도 중요한데 종양 면역 감시 책임 임뮨 서베일런스에서 종양 세포는 우리 몸의 난셀프 세포예요. 비정상 세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숙주라는 건 우리 몸이에요. 우리 몸의 T세포에 의해서 이것이 인식이 되면 T세포에서 난 난셀프가 왔네. 그래서 숙주의 면역세포, NK셀이나 T셀이나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 갖고 종양세포를 제거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그런데 종양세포 자체에서 면역 감시 를 회피하는 임뮤언을 이베이션하는 또 효능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정상적으로는 면역세포가 종양세포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게 우리 몸에 면역이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평형 상태는 면역체계하고 종양 간의 평형 상태로 제거는 못하지만 종양세포가 크게 자라지 못하도록 딱 균형을 잡고 있는 게 평형 상태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회피 도피죠. 면역 체계가 우리 몸이 갖고 있는 T셀의 면역 체계 기능이 T셀 기능이 NK셀 기능이 종양을 제거하거나 조절하는 능력을 벗어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종양이 점점 커지게 되는 우리 몸이 갖고 있는 종양에 대한 면역 감시 능력에 대해서 종양세포가 회피나 도피해서 점점 자기의 영역을 넓혀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종양이 커지고 전이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양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종양에 대한 진단을 내리게 되겠죠. 바이옵시를 한 다음에 세포의 상태를 살펴보고 그래서 종양의 분화도를 분류하는 것을 그레이딩이라고 합니다. 디퍼렌시에이션 분화는 형태적으로 기능적으로 종양의 세포와 모양과 기능이 정상세포와 닮은 정도예요. 즉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1차 뮤테이션을 하면 정상세포하고 조금 달라요. 거기서 2차 뮤테이션을 하면 또 더 달라져요. 3차 뮤테이션 하면 진짜 달라져요. 4차 뮤테이션 하면 아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레이딩을 보고 이게 뮤테이션이 얼마나 된 악성세포냐 그레이딩을 보고 아주 다른 세포면 이건 참 치료가 잘 안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암의 등급은 그레이드 0, 그레이드 1, 그레이드 2, 그레이드 3, 그레이드 4. 이제 그레이드 4로 갈수록 점점 완전히 정상세포하고는 다른 세포가 되고 치료 효과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레이드 1이라는 것은
75%는 정상세포 닮은 꼴이고 나머지 한 25% 정도가 달라요. 그레이드 2라는 것은 한 50%가 아주 다른 세포예요. 그레이드 3 가면 이제 아주 75%가 다른 거. 그레이드 4는 100% 뮤테이션 4번 했는 정도의 이런 비정상세포가 있으면 우리가 그레이드 4로 진단을 내리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종양의 스테이지는 여러분 잘 아시죠? TNM 시스템으로 튜머 사이즈, 림프노드가 몇 개 전이가 됐느냐. 메타는 완전히 원격 전이가 어디로 몇 개나 돼 있느냐. 요 세 개를 가지고 암종마다 TNM 스테이징 하는 방법이 있다. 따로 있고요. 그래서 TNM 스테이지를 한 다음에 사이즈가 얼마 이상이고 림프노드가 한두 개 하고 메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암을 1기, 2기, 3기, 4기로 이렇게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양의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종양의 원인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암에 걸리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다 설명을 했는데 지놈 인스타빌리티 뮤테이션, 그러니까 세포 수준에서 변이가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세포 수준에서 돌연변이, 뮤테이션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뮤테이션이 일어나서 암세포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뮤테이션을 좀 적게 일어나게 하는 치료제가 PARP 이니비터입니다. 이런 치료제를 쓰고요. 그 다음에 또 종양세포의 특징이 Resisting Cell Death, apoptosis, 세포 자연사멸을 안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 세포 자연 사멸을 안 하는 것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는 프로에이포프토틱 BH3 미믹스라고 해서 자연 사멸을 안 하는 물질을 좀 죽일 수 있는 약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제를 쓰고요. 그 다음에 또 암이 생기는 것이 Deregulating Cellular Energetics. 그래서 암세포는 혈관이 생기기 전에는 보통 세포가 이 산소가 있어야지 그 에너지를 발생하는데 암세포는 현기성 상태에서도 에너지를 발생해서 막 써요. 그런 게 Deregulating Cellular Energetics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제로 에어로빅 글라이콜라이시스 이니비터, 그러니까 호기성 글라이콜라이시스의 억제제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암세포가 Sustaining Proliferative Signaling, 그러니까 시그널을 계속 준다고 그랬죠. 성장 인자도 과도화시키는 시그널, 리셉터도 과도화시키는 시그널을 주고, 그 다음에 사이토카인들도 이 효소들도 너무 잘 만드는 시그널을 주고, 자 계속 시그널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EGFR, 성장 인자 저해하는 물질을 줘서 그 시그널을 만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 치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Evading Growth Suppression, 성장을 좀 억제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 성장 억제하는 물질을 evade, 회피하는 게 이 종양세포의 특징이야. 그래서 치료제로 Cyclin Dependent Kinase Inhibitor, 그 키나제 중간에 거기 단백질 효소 활성화시키는 그 물질들을 이니비션하는 물질을 줘서 종양세포가 많이 못 자라도록 하는 그런 치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Avoiding Immune Destruction, 암세포가 T세포가 갖고 있는 면역 기능을 파괴시키는 걸, 면역이 종양세포를 파괴시키려고 그러는 걸 피하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종양세포가 면역 회피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약제로 Immune Activating Anti-CTLA4 MAP, 이제 이게 지금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면역치료제예요. 면역치료제. 지금 제4치료제로 각광을 받고 있는 면역치료제는 종양세포가 T세포를 잠재우고 너 좀 조용히 있어라고 하고 잠재우고 막 크고 있는데 그 너 좀 조용히 있어라고 말하는 그 물질을 탁 잡아서 T세포가 거기 쏙지 않도록 하는 약을 만들어서 이제 암세포를 치료하는 게 면역치료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전으로 치료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enabling replicative immortality. 종양세포는 이게 무한대 그려놨네.
무한대로 계속 증식을 해요. 계속 증식을 하고 죽지 않고 텔로메어를 계속 만들어갖고 안 죽는 세포니까 텔로메어 이니비터, 텔로머라제 이니비터, 텔로머라제를 저해하는 약제를 써서 무한 증식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튜머는 튜머 프로모팅 인플라메이션, 염증을 만들어서 종양을 더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염증성이 있는 사람들 종양, 계속 염증이 있으면 위험, 만성 위험이 있으면 위암이 되잖아요. 그렇게 만성적인 염증이 있도록 해서 암종을 더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약제는 Selective Anti-Inflammatory Drugs, 항염제를 써서 염증이 없도록 해서 또 암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Activating Invasion and Metastasis. 암세포는 앞에 이 모든 것은 셀 수준에서 막 셀이 막 증가하고 안 죽고 하는 종양세포의 특징이었는데, 그걸 통해 갖고 다른 조직에 침습하고 전이되는 작용, 그걸 활성화시키는 게 암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요걸 못하도록 Inhibitor of HCG, CMET 이런 그 물질을 저해시키면은 다른 조직으로 못 들어가고 전이를 적게 하게 되는 그런 치료제를 쓰고, 또 그 다음에 Inducing Angiogenesis, 덩어리가 커지고 나면 이게 혼자서는 영향을 못 받으니까 혈관을 자꾸 만들으라고 혈관 신생을 시키는 게 또 종양의 특징이었잖아요. 그래서 혈관 신생을 못 시키도록 하는 약이 VEGF 시그널링 이니비터입니다. 혈관 신생 억제제, 아바스틴 같은 약제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아바스틴, 여기 면역 억제제. 아바스틴은 표적 치료제예요. 여기 유전자 수준에서 들어가서 치료를 하는 약제들 우리가 표적 치료제, 타겟 테라피라고 그러죠. 그래서 종양의 각각의 원인, 그 많은 원인에 따라서 학자들이 또 이렇게 그 원인에 따른 약제들을 다 이제 개발해서 암 치료를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시대별 암 치료 방법을 한번 보시면 1800년대는 암을 이제 외과적으로 잘라내는 수술을 했어요. 1900년대 초반에 방사선요법을 이제 시작했고요. 이제 1940년대 후반에 우리가 지금 많이 하고 있는 키모테라피, 항암화학요법. 항암화학요법은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사이토톡식, 세포를 죽이는 약제를 준 거예요.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세포를 죽이는 약제. 그러니까 세포를 죽이는 약제가 어떤 세포를 잘 죽였냐. 암세포처럼 미성숙하게 빨리 자라는 세포를 잘 죽였으니까 암세포 이외에 우리 몸 안에 미성숙하게 빨리 자라는 세포를 같이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항암화학요법은 많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대 들어와서 표적 항암제, 타겟 테라피. 이것은 그 앞에 우리가 많은 유전자들이 CMET이라든지 BCL이라든지 브라카라든지 많은 유전자들이 암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전자 수준에 딱 작용을 해서 이니비션 시키는 약제들을 우리가 표적 치료제, 아까 얘기한 아바스틴, 혈관 신생을 억제하는 VEGF 이니비터가 아바스틴입니다. 그래서 표적 항암제였고, 그 다음에 2010년대에 들어와서 면역치료. 면역치료는 설명 한번 했죠. 암세포가 T세포가 와서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T세포에 대해서 나 별거 아니니까 조용히 좀 쉬어라고 팔을 PDL8이나 뭐 CTL8이나 이런 거 팔을 싹 내며 T세포하고 딱 결합해갖고 T세포를 활동을 안 시키는 건데, 약제는 암세포가 내는 팔에 이니비터 시키는 약들을 딱 붙이고, 그러니까 T세포의 팔이 암 종양을 공격할 수 있도록 이런 면역 치료제가 2010년도부터 나와서 이제 상당히 활발하게 개발되고 치료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의 치료 중에서 먼저 수술요법은 국소절제술, 근치절제술은 완전하게 다 이렇게 드러내는 거고, 아주번트 서저리, 보조적인 수술은 암 전체를 치료할 수는 없지만은 먼저 이제 수술 전에 항암을 하고 수술하고 또 수술 후에 화학요법을 하고 이렇게 그 보조적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덩어리가 크니까 그 수술을 한다고 주변 암 조직이 다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술이 완전 치료는 아니지만 너무 덩어리가 크니 일단 좀 줄이고 항암을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케모세라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암의 치료 방법입니다. 그죠? 항암화학요법은 인덕션 키모세라피, 유도 항암요법 1차적으로 지금 투여되는 것이고요. 진행상암에 대해서 아주번트 케모는 보조 항암요법으로 수술이나 방사선요법 치료하고 난 다음에 항암제를 투여해서 치료 후에 남은 암세포를 제거하는 것이 아주번트고요. 니오 아주번트는 선행 항암화학요법입니다. 수술이나 방사선 전에 항암을 해갖고 좀 이제 컨디션 좀 줄여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니오 아주번트입니다. 그 다음에 항암화학요법은 팔리에이티브 키모세라피도 있어요. 고식적 항암화학요법은 암이 상당히 진행돼서 메타가 됐다거나 이래서 케모를 해갖고 낫는 것은 아니지만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을 이제 고식적인 항암화학요법이라고 그러고요. 데피니티브 키모세라피가 근치적 항암요법으로 수술 같은 걸 하지 않아도 항암만 해도 치료가 되는 이런 종양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CRT 그래서 concurrent chemo radio therapy에서 키모하고 라디오 테라피를 동시에 해서 효과를 증강시키는 그런 요법이 있습니다. 항암화학요법을 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은 ECOG를 이제 활용하게 되는데 항암화학요법은 굉장히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작용으로 환자가 완전히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정도가 되면 항암을 계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ECOG를 보고 ECOG의 제로는 모든 걸 그대로 병이 나기 전과 같이 할 수 있는 건데 ECOG 1이라는 얘기는 증상은 있지만 그래도 움직이고 뭐 평소처럼 할 수 있는 정도가 1이에요. ECOG 2는 낮 동안에 일하는 시간 50% 이상인데 그 나머지는 누워서 쉬어야 되는 이런 경우가 ECOG 2예요. 근데 2까지는 키모를 할 수 있지만 낮 동안에 50% 이상 누워 있어야 되는 상태가 되면 ECOG 3인데 그때부터는 케모를 못합니다. 그래서 케모는 환자의 상태를 봐가면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키모 항암화학 요법제도 굉장히 종류가 많아가지고 이 세포의 어느 수준에서 독성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암세포는 암세포가 분열을 하기 때문에 퓨린염, 피리미딘염 합성을 해서 리보뉴크레오타이드를 만들어서 디옥시뉴크레오타이드를 만들어서 DNA의 이중 나선을 만들고 거기서 정보를 가지고 가서 RNA를 만들고 단백질을 합성해서 효소와 디퍼런시에이션 마이크로튜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과정에 그 중에서 세포 독성이니까 독성이 들어가서 이 세포가 이런 일을 못하도록 이렇게 독성을 줘서 세포를 파괴시키고 세포를 죽이는 이런 치료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퓨린 합성을 못하게 하는 항암제가 6-멀캅토퓨린계고요. 피리미딘 그 다음에 여기 퓨린 합성 못하게 하는 게 또 메소트렉세이트.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항암제 이름을 들어봤을 거예요. 메소트렉세이트.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리보뉴크레오타이드에서 디옥시로 못 가게 하는 약제들 여기 있고, 그 다음에 하이드록시 유레아가 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 디옥시 리보뉴크레오타이드의 기능을 못하게 하는 게 5FU입니다. 그 다음에 디옥시 리보뉴크레오타이드에서 DNA 합성을 잘 못하게 하는 게 DNA 합성을 못하게 하는 게 젬시타빈이나 사이타라빈 이런 계통이고요. 그 다음에 DNA 합성해서 DNA를 자꾸 이게 흥크러지게 하는 이런 게 캠토테신이나 에포토사이드 이런 제제들이고요. 그 다음에 DNA의 형태에다가 이제 뭐 다른 걸 갖다 붙이는 게 백금 제제 이런 제제들이고요. 그 다음에 RNA로 와서 문제를 일으키게 하는 게 L-아스파라기나제 계통이고, 그다음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마이크로튜브를 잘 못 합성하게 하는 게 탁산계, 빈카계,
항암제들이고요. 그 다음에 뭐 디프렌시에이션을 못하게 하는 약제도 있고, 그 다음에 담배 효소를 잘 못 만들게 하는 게 프로테인 티록신 키나제 이니비터 안티바디들은. 그러니까 다 여러분 외우지 못하지만 뭔가 이제 단백질 합성해서 암세포로 가는 그 과정에 각각의 독성을 줘서 세포를 파괴시키는 약제가 항암제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항암제들은 셀 사이클, 세포 분열하는 셀 사이클의 지원기, S기, G2기, M기 요 각각 기에 특이하게 작용하는 항암제가 있고, 셀 사이클 넌 스페시픽 드럭도 있어가지고 이 사이클하고 상관없이 세포 독성이 있는 항암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암제 종류 앞에서 봤는 세포 독성이 있어가지고 종양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DNA에 직접 작용하는 약이 알킬레이팅, 안티튜머, 안티바이오틱스 이런 약제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알킬레이팅 에이전트의 대표적인 약은 백금제의 시스플라틴입니다. 항암 항생제, 안티튜머, 안티바이오틱스의 대표적인 약들은 블레오마이신이고요. 항대사물질, 세포주기 특이적인 S기의 신디시스기의 합성기의 대표적인 약이 5FU다라는 것이고요. 안티마이크로튜블, 즉 제일 마지막에 마이크로튜블 만드는데 못 만들게 하는 약이 빈카계통, 빈크리스틴, 파크리탁셀 이런 약들이고요. 그 다음에 토포이소머라제, 그 DNA 복제 과정에 나선을 자꾸 풀게 하는 이런 약제가 S기 특이적인 게 이리노테칸이고요. G2기 특이적인 게 에토포사이드 약제가 있다. 것이고, 호르몬 제제도 아로마타제나 항에스트로젠, 항안드로젠. 이게 항에스트로젠은 유방암 수술 후에, 항암 후에, 방사선 후에 또 항에스트로젠 할 수 있고요. 항안드로겐, 프로스테이트 캔서 같은 경우에 또 이러한 호르몬 제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항암제라는 것은 암세포를 파괴하는 약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겟 테라피는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암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과다 증식, 이 문제가 일어나는 각각의 EGFR 이니비터, 그 다음에 리셉터 이니비터, 여기 또 뭐 사이토카인 이니비터, 각각의 그 일어나는 암세포의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는 부분에 고유전자만 치료하는 약제가 표적 치료제, 타겟 테라피입니다. 그래서 시그널 트랜스덕션이 일어나는 분자 생물학적인 수준에서 유전자나 단백질 등을 표적으로 해서 시그널 트랜스덕션을 차단해서 암세포의 성장을 저해하는, 그러니까 암세포를 파괴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암세포가 자라는 것을 저해하는. 그래서 뭐 타겟 테라피만으로 치료가 된다고 하긴 어렵고, 항암제를 쓰면서 타겟 테라피를 해갖고 원인도 탁 제거하면서 이미 커져 있는 암세포는 항암제로 죽이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암세포를 키우지 못하도록 타겟 테라피를 하고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상세포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부작용도 최소화하면서 표적 치료를 합니다. 그러나 표적 치료제는 보통 피부 발진과 같은 이런 또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표적 치료제는 이렇게 블라드 플로우, 혈류를 못 가게 하는 게 아바스틴이 있었다고 그랬고요. 여러 가지 캔서셀에 대해서 있고, 표적 치료제의 대중적인 시초는 이마티닙, 글리백입니다. 글리백은 BCL-ABL 퓨전 단백질의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 이니비터였잖아요. 이 티로신 키나제가 너무 활성화돼서 비정상적으로 계속 백혈병, 류코사이트를 키우는 것 때문에 이게 CML, 크로닉 마이엘로지너스 류키미아의 특효약. 과거에는 백혈병이 정말 치료가 안 되는 암이었는데 이 이마티닙이 개발되고 난 다음에 백혈병이 거의 80%, 90% 치료가 되는 암이 됐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약입니다. 표적 치료제의 종류는 단크론 항체, MAP 계통,
베바시주맙 계통과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 이렇게 소분자로서 구강으로 줄 수 있는 약이에요. 닙 계통, 이마티닙, 닙 계통과 맙 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단클론 항체는 세포 외에서 분자가 커가지고 세포 외에서 활동하는 거고 세포 내로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은 이제 닙 계통의 소분자로 티로신 키나제 계통의 표적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세포 외에서는 베바시주 맙 같은 이런 단클론 황제고 세포 내에서는 닙, 그죠? 닙 같은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들입니다. 그래서 약제 타겟 테라피 표적 치료제 종류는 제피티닙, 이레사, 럼캔서에서는 약, 이마티닙, 글리백, 지스트, 이거 위암 중에 한 개고요. 그 다음에 또 CML, 류키미아에도 쓰고요. 그 다음에 소라페닙, 넥사바 이런 약제들도 키드니 캔서, 콜론 캔서에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라치추맙, 허셉틴이 유방암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베바시주맙, 아바스틴이 혈관 신생 억제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바스틴은 브레스트 캔서, 런 캔서, 콜론 캔서, 브레인 캔서 여러 군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겟 세라피라 하면 표적이 되는 유전자나 단백질만 공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격하는 주체로 봤을 때는 CTLA4나 CD4, CDL1 요것을 타겟으로 해서 억제하는 이필리무맙, 여보이나 펜브롤리주맙, 키투르다나 리볼루맙, 옵티보나 아테졸리주맙, 테센트릭이나 이런 약제들도 공격하는 곳으로 봐서는 표적 치료제인데 이것이 공격해갖고 면역을 향상시키고 종양세포가 면역 T셀을 잡고 있었던 팔을 끊어버리고 면역을 활성화해서 T셀이 종양세포를 공격하게 하는 약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똑 떼어서 우리가 면역항암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피리무맙, 여보이가 멜라노마, 악성 흑색종의 치료가 잘 돼서 정말 이제 치료가 되는 수준까지 이렇게 가게 된 거죠. 표적 치료제의 종류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면역 치료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야기할 때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악성 흑색종, 굉장히 이름이 악성이에요. 잘 낫지 않는 악성 흑색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악성 흑색종이 메타스타틱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갔냐 하면 피부에 생긴 악성 흑색종이 리버, 간, 브레인까지 메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는데 새로 펜브롤리주맙 이 항암제를 가지고 이 사람이 키투르다를 치료를 해가 임뮤노테라피 면역 항암제를 치료를 해서 그러니까 악성 흑색종도 간암도 그 다음에 브레인도 나와서 지금까지 생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임뮤노테라피의 전설적인 인물이고 많은 그 임뮤노테라피 약제를 개발하고 하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은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서 1세대 항암제를 키모테라피, 항암 화학요법이라고 그런다면 2세대가 타겟 테라피, 표적 치료제, 그 문제가 되는 유전자나 문제가 되는 단백질만 공격하는 약제였다면 3세대는 그 문제가 되는 것만 공격하지만 암세포 안의 성장 억제보다는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 T셀이나 NK셀을 활성화시키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하는 치료제가 면역항암제입니다. 그래서 임뮤노테라피는 암이 발생하려고 그러면 정상 조직에서 암세포가 발생하면 우리 몸은 임뮤 서베일런스 면역 감시 능력이 있어갖고 비정상적으로 생긴 이 비정세포를 T셀이 NK셀이 가서 공격해서 죽여버려야 돼요. 그러면 암세포가 제거돼서 스스로 자가치유가 되는 이게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근데 암세포가 면역 감시 회피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T세포가 이 비정상 세포가 생겼다는 것을 인지를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점점점 커져서 이제 다 종양 덩어리가 되는 이런 과정으로 가면 암이 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가치유가 되는 경우는 T세포가 암세포를 잡는 면역 기능을 했는데 자가치료가 안 되고 암 발병이 되는 경우는 암세포가 T세포가 내는 PD-1 팔에다가 지가 PD-L1이라는 걸 딱 넣어서 붙잡아 버리니까 얘가 꺼져요. 쉬고 있어요. 암세포가 비정상세포인데 잡아야 되는데도 쉬게를 끄게 하는 이 암세포의 기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암세포가 내는 PD-L1에다가 수용체를 딱 붙여서 얘 못 붙이도록 못 잡도록 하면 T세포가 활성화돼서 암세포를 잡도록 이렇게 하는 치료가 면역치료입니다. 그래서 종양의 면역치료 방법은 면역관문 억제제, 그러니까 CTLA나 PD-1이나 이런 것들은 면역관문 치료고, 그 다음에 복잡한 CAR-T나 사이토카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상세한 것들은 이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역치료제는 몸을 전체적인 면역을 증강시키는 것은 우리 인삼 먹는 것 같은 이런 거, 인터페론, 인터루킨 전체 면역을 증강시키는 방법이고, 이거는 크게 효과는 없고요. 그 다음에 모노크로널 안티바디로 지금 CTLA4나 PD-1이나 PD-L1이나 이렇게 암세포가 면역을 회피하기 위해서 팔려놓은 걸 잡고 있는 그 부분을 끊어줘서 T셀이 암세포를 잡도록 하는 모노크로널 안티바디 치료, 면역 치료제고요. 그냥 백신, 그러니까 종양 백신도 이제 연구가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뮤노테라피 약제는 한번 나왔죠. CTLA4는 이피리무밥이고 PD-1, PD-L1 약제들이 있습니다. 면역 강암제는 안티-CTLA4가 나오고 안티-PD-1이 나오고 이렇게 안티-PD-L1이 나오고 이런 약제들로서 T셀을 활성화시켜서 종양세포를 잡도록 하는 약제입니다. 면역치료제 한 번 더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암 치료하는 데 있어서 수술, 항암화학요법, 표적치료제, 면역치료제,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 치료가 있다. 그죠? 방사선 치료. 방사선 치료는 병소가 국소적으로 국한될 때 전리방사선, 그래서 DNA의 이중나선의 구조에 직접 또는 간접 손상을 입혀서 암세포를 파괴시키는 그런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있는 암은 정해져 갖고 있어요. 레디오 센시티브한 암종, 림프구나 생식샘이나 뼈나 이렇게 방사선 치료를 잘 듣는 암종의 방사선 분할 조사.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주면 또 다른 세포에 영향을 주니까 잘라가지고 여러 차례 방사선을 조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종양의 치료법을 쭉 살펴봤는데요. 암 치료가 잘 되려고 그러면은 물론 우리가 수술도 하고 방사선도 하고 항암화학요법도 하고 표적치료제도 하고 임뮤노세라피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본매로 골수이식도 하고 이런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 되게 하는 데는 이 베스트 서포티브 케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캔서가 큐어되는 데는 케어, improving together, 케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간호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양 간호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종양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또 종양의 원인에 따라서 어떠한 치료법을 써야 되는지, 또 약제는 어떤 것을 쓰는지, 물론 오늘 그 약제를 쓰는 것에 따른 부작용 이런 건 다루지 못했습니다만은 기본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을 가지고 종양 환자 간호에 임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양 환자를 간호하는 데는 우리나라에서 치료할 때는 건강보험에서 암진료비 산정 특례가 있어가지고 암 진단을 받으면 진료비의 5%만 본인이 부담하게 해서 국가가 암 환자의 여러 가지 치료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 생존자 관리와 호스피스 관리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볼게요. 암 생존자는 캔서 서바이버인데 암을 치료하고 암 생존자들은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그 레이트 심톰, 늦게 나타나는 심톰이나 여러 가지 치료에 따른 불피로, 캐모브레인, 기억력이 좀 떨어졌다, 뭔가 말초신경병증이 있다, 이런 증상이 많은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암생존자 통합지지체계를 만들어서 좀 우리나라에서 암생존자를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암생존자라 함은 그 적극적인 암치료가 끝나고 호스피스 완화 대상자는 아니고 치료 후에 후유증, 합병증, 2차 암발생, 직업상실, 불안, 우울, 또 기억력 상실, 말초신경병증 이런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도와줄 수 있지만 지역사회 중심, 또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이런 데를 이용해서 암생존자들이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암생존자,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암생존자 통합지지사업은 신체건강, 정신건강, 사회경제, 정보교육 이런 것을 해서 권역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 그래서 대구 같으면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에 권역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좀 활성화되긴 어렵죠. 암 환자들이 뭐 대구 동산병을 치료하고 있는데 통합지지를 받으려고 칠곡 경북대병원 가지는 않거든요. 이게 조금 앞으로 바뀌어야 되지만은 일단 이 시작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암생존자 통합지지 제공의 절차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또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 보시면 경남에는 경상대학교 병원에 있네요. 대구에는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쉽게도 암치료를 했지만 진행성 암으로 암이 점점 더 진행되고 더 나빠져서 6개월 이내에 사망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가지게 되면 호스피스 완화의 의료의 대상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대상자는 제가암이 제일 1번이에요. 제가암, 암 환자. 근데 암으로 인한 말기 환자입니다. 그죠?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 가능성이 없고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 사망할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호스피스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훈련을 받은 사람이고요. 이 사람들이 특징적으로 해줘야 될 것은 영적 요구, 스피리추얼, 임종이 가까워왔기 때문에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니까 스피리추얼 니드를 어세스하고 스피리추얼 케어를 할 수 있는 훈련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 통증 및 증상 관리. 말기암 환자는 거의 통증이 있기 때문에 통증을 적극적으로 편안하게 해줘야 됩니다. 증상 관리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 서비스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종류는 입원형, 그러니까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는 거고요. 자문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병원의 다른 호스피스 병동 말고 다른 병실에 그냥 입원해 갖고 있으면 호스피스 전문가가 병실로 찾아가서 호스피스 케어를 해주는 것을 자문형 호스피스라고 합니다. 가정형은 집에 있는 호스피스 환자한테 호스피스 전문가가 가서 케어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양병원도 우리나라 시스템으로는 노인들이 요양병원에 많이 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이제 암을 가지고 있고 또 마지막에 통증이 심하고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또 호스피스 전문가가 방문해서 케어를 제공하는 것이 요양병원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원형은 호스피스 병동이고 자문형은 병원의 다른 병실인데 전문가가 찾아가서 케어하는 것이고요. 가정형은 집에 있는데 찾아가는 거고 요양병원은 이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는 그런 호스피스 완화 의료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암관리 체계를 보시면 예방에서 10대 수칙도 만들고 국가가 중심으로 돼서 하고 있습니다. 스크리닝에도 조기암 검진, 6대암에 대해서 조기암 검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발견되거나 아니면 본인의 증상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 하거나 진단을 받게 되면 다양한 형태의 치료를 받게 되고, 회복이 되면 서바이벌을 도와주는 통합지지센터나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고, 회복이 되지 않고 어려우면 이제 엔드 오브 라이프로 호스피스 케어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한테 전반적인 케어, 캔서 저니, 캔서 트래젝토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각각의 부분에서 간호사는 어떤 기여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